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 가해자가 부모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친부모가 아닐 거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절대 다수는 부모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친부모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문제 주로 말씀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선 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아동학대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 얘기하시는지 배경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 아동학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 많은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또 사회적인 고립도 굉장히 중요한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그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더 심각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 아동학대 문제가 뭐 어떻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나타나나요? 어때요? 예,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막 이렇게 발생했었던 초기,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2월부터 심각해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 2, 3, 4월 정도 이제 상반기에 많은 연구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동학대 이거 너무 심각해질 것 같다. 이렇게 염려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외로 데이터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2, 3, 4월 정도까지는 오히려 낮아지는 신고가 적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추론하고 정반대가 된 거죠. 그건 왜 됐던 거죠? 예, 그 아동학대 굉장히 그 어려운 속성 중에 하나가 저희가 흔히 은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뭐 나 학대받았다 이렇게 뭐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외부에서 잘 알기가 어려워서 학대가 사실 발견되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어린이집 갔을 때,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에서라도 집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발견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안 되고 신고가 어려웠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월 말 정도부터 어린이집도 다시 조금씩 개원을 하고 학교도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는 오픈을 안 했는데 이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같은 걸 대량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단순히 수업만 하는 거가 아니라 수업할 때도 뭐 이렇게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수업 중간중간에도 그냥 아이패드에 프로그램 같은 걸 켜놓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제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5월 말 이후부터는 한 6월 정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나 사건 접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뭐 신고, 사건 접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년 대비해서 19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방치한다 이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부모들은 또 창업 때문에 다 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방치하고 학대는 이게 또 전혀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학대라는 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개념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아동학대에 유기와 방임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아동학대가 크게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그리고 유기방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흔히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기본적인 케어를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학대 의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방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소위 방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뭐, 이 정도가 뭐, 학대야, 뭐, 그런 분들 이거 잘 듣고, 혹시라도 있으면, 좀 긴장하고 정신 차리셔야 되겠네요. 박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예. 사실 제가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막 쏟아지는 아주 심각한 극단적인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뭐 화도 나시고 안타깝기도 하시고 할 건데요. 예. 사실은 이런 사건들도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아동학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일상적으로. 예,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어. 무심결에 아이들 좀 내버려 둔 거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사실은 뭐 그 무심결에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게 어. 잠깐 뭐 아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뭐 내 할 일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 예. 예,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든가 예. 아주 어린 아이를 혼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집에 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의 안전에 아이의 기본적인 어떤 삶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예, 아무튼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가 아동 학대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코로나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로도 급격히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게 이제 잡힌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짐작은 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할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굉장히 그 심각한 요인이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부간의 불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뭐 부모들도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실직을 하거나 자영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나 저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아이들도 어린이집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학대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보도되거나 뭐 데이터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학대는 예. 온라인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학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성학대? 예. 어떤 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러니까 즉 행위자, 가해자나 아니면 피해자나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이 뭐 예를 들면 뭐 몸캠이라든가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이 출연하는 어떤 음란물 같은 것에 접속하는 빈도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난 것이 외국 데이터에서 보고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뉴스 통해서 이제 봐도 참 그 아동 학대, 진짜 가혹한 학대 받은 그런 경우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냥 아이들이 너무 또 안 됐다 생각 다들 갖게 되는데 어때요? 이런 그 아동 학대 물론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학대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좀 이제 방임 어떤 그런 차원도 있고 좀 다르긴 할 텐데 아이들한테 뭐 이게 두고두고 영향 남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아동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에 뭐 소위 말하는 청소년 비행, 일탈로 이어지고 성인 범죄로도 이어집니다. 평생을 가는 거네요. 평생을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해가면서 가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주 어린 시절에는 가정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차지하는 삶에서 그 아이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폭행한다. 그 부모가 나에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학대를 가한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일종의 전쟁 상태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기는 손상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구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원만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들과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 만 3세 아이들의 예. 뇌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사진을 봤는데요. 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단은 뇌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의 뇌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고요. 그다음 뇌 자체가 전혀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뇌과학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건강한 뇌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던 반면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뇌는 사이즈가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이렇게 뇌 중앙에 시커멓게 음영이 많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손상된 거를 보고 아니 3년 만에 뇌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서 좀 놀라기도 하고 너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 아동학대 그쵸. 정상적인 가정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이걸 납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아이, 정말 이렇게 사랑 듬뿍 주면서 키워도 모자랄 판에 그게 부모 마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학대가 가능할까?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가해자죠. 아무리 부모여도 가해자인데 이 아동학대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생겨나는 누굽니까? 일단은 이제 박사님께서는 지금 부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스러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 가해자가 부모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친부모가 아닐 거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절대 다수는 부모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친부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잖아요. 정말 막 극악무도한 사례들. 근데 그 경우에는 뭐 계부모나 양부모, 이제 최근의 사건들도 특히 뭐 계모나 뭐 양부모,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일 텐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경우들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중에 한 75%, 그것도 조금 떨어진 거고요.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 정도가 부모였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한 75% 정도가 부모고요. 그 부모 중에 95%는 친부모입니다. 예, 그래서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이제 한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근데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극단적인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병리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뭐 처지에 있다던가 여러 가지 뭐 성장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 이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인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일상적인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보통의 부모들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런 학대를 할 경우 이게 특별히 학대라고 의식을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전혀 학대라고 의식하지 않고요. 뭐 글쎄요, 정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도 내가 아이를 학대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훈육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가 뭘 잘못해서 가르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있었던 또 이제 조금 엽기적이기까지 한 사건이 뭐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사건일 텐데요. 아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가방 작은 여행 가방에 아이를 가두어서 안타깝게도 결국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 경우에도 엄마는 계속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훈육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학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그럼 저런 반응도 많겠네요. 그거 뭐 아동 학대다 해가지고 문제되고 뭐 막 그러면은 내 자식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왜 참견이냐 이런 식의 생각.
그렇죠. 그게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나가는데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민간이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저희가 줄여서 아보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아보전 소속의 직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내 자식 가르치는데 네가 뭔데? 네가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물론 이제 경찰이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반응이 아주 전형적인 반응인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 말도 안 들으니까 체벌 가하고 매도 다스리고 이럴 때도 이제 흔히 있는데 이런 것도 아동학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좀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이제 많이들 그 부모님한테 체벌당한 가장 전형적인 거를 표현하는 말이 등짝 스매싱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등을 세게 맞았다 이거죠. 예. 근데 사실 체벌의 뭐 개념이겠죠. 그것도 일종의. 그리고 아마 부모님은 뭔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등짝 스매싱을 하시는 거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도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문화적인 속성, 시대적인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2021년 8월 기준으로 저는 등짝 스매싱도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체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체벌은 사실은 효과가 빠른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 특히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은 그런 훈육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손상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뭐 내성이라고 하죠. 뭐 맷집. 예, 그래서 아이가 때려서 말을 듣게 하려면 점점 더 때리는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저히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신체적 학대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시대적인 이야기를 한 게 저희가 진짜 마음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머리로라도 혹은 입으로라도 체벌이 더 이상은 수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학대라고 인식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박사님이나 제 연배에 제 나이에 경험했었던 것보다 아이들이 지금 체감하는 마음의 상처는 훨씬 큽니다. 알아요. 부모님 입장하고 자녀들 입장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 훈육 차원에서 내가 체벌을 했다라고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주장하시는 몇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벌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하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도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캄다운된 상태에서 한 거지 내가 막 내 그냥 화를 못 이겨서 막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애매한 게 어느 정도 흥분된 상태가 캄다운된 건지 어디부터가 감정적으로 이제 선을 넘은 건지 명확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갈등이 있고 아이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캄다운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아이가 뭔가 내가 기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선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통하지 않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체벌을 하고 이제 학대가 아니고 체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체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음도 좀 풀어주고 아이 마음도 풀어주고 또 스킨십까지 좀 해주고 그러면 상처가 남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 근데 어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그게 너한테 어떤 경험이었냐 이제 이런 걸 좀 여쭤보면요. 세상 끔찍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막 때리다가 조금 있다가 한 뭐 10분, 20분 뒤에 와서 뭐 얘기 좀 하자, 눈 맞추자, 손 잡자, 안아주고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고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저러나 싶고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마음이 힘들었고 그럼 아이 입장에선 미워서 때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 감정적으로 했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아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사안이 그렇죠. 무엇이었냐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맞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멸감이 드는 일이거든요. 수치심, 모멸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맞은 입장에서는 때려놓고 와서 안아주는 거가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1979년에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한 60개국 가까이가 체벌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체벌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한 발짝 앞으로 좀 나아간 것이 올해 1월에 민법 915조가 삭제가 됐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징계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조항이 1958년에 생겼다고 해요. 지금 6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가정에서 이 체벌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활용되는 조항이었는데 올 초에 드디어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다른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애가 제정신 차리게 이끌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고민될 땐 그럼 어디다 의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복지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는데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손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다이어트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 뭐 황제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소용없고 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역할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인내심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무게를 달아보고 좋은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체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의 효과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이에게 손상이 적은 방법으로 아이를 훈육할 것이냐, 즉 말로 설득하고 어떤 명확한 경계를 단호하게 주되 체벌을 하거나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 그러니까 즉 욕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건가라고 하는 건 무게를 달아보고 이쪽이 체벌을 하지 않는 쪽이 길게 봤을 때 더 이롭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내 자식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아동 학대를 보게 됐을 때 뭐 이웃집에서 그냥 걸핏하면은 아이 뭐 비명소리가 뭐 들린다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냥 소문이 벌써 다 나가지고 저 집은 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어디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 네, 그래서 아동학대는 사실은 어떤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사회 전체의 문제인데요. 저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노력이 일단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관심을 가져야 학대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떠들썩하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가 갖는 그 기본적인 속성 중에 은폐성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눈을 좀 크게 뜨고 귀를 좀 크게 열고 해야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되면 바로 신고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동학대도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네, 112에 신고하시는 거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요. 아동학대 신고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위자가 혹시 내가 신고했다는 걸 어떻게든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112 문자를 활용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이지킴 콜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12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뭐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을 때, 주로 법적 처벌 여부만 판단하나요? 아니면 그런 걸 좀 해결의 관점에서 좀 도와주고 좀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곳들은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고요. 네. 두 가지가 말씀하신 법적 처리, 즉 사법적 접근과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는 뭐 저희 입장에서 이제 사회복지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동학대는 당연히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해야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돼요. 이 사법적 접근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조치들을 더 이제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굳이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김지혜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학대 아동에 대한 불리하고 구속조치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질문 주셨네요. 네, 그거 역시 최근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워낙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예컨대 정인이 사건 이런 거 생길 때마다 뭐 관련된 어떤 법이나 아니면 제도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신 지금 분리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올 3월부터 연간 2회 이상 신고가 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신고가 1년 기준으로 두 번째 신고가 되면 즉시 분리, 즉각 분리라 그래서 반드시 분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방향은 맞는데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준비 없이 이런 제도들을 툭툭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니까 이 아이를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없어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대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거의 구걸하듯이 아이 보낼 때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못 찾으면 먼 지역까지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보호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력들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어떤 요인보다 밑에 깔려있는 제일 핵심적인 요인은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도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이제 아이가 나를 속 터지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예,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남의 아이는 체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풀이 물론 뭐 드물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고 예,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아이는 사랑의 매, 체벌, 훈육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내 아이한테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이거는 범죄다. 라고 하는 거를 우선 확실하게 이게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사실 알코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다. 근데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합의하는 부분은 알코올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공존하는 요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관계성은 나오는데요. 인과관계는 아닌. 예,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학대 빈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알코올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뭐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든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뭐 실직의 문제, 부부 갈등의 문제, 알코올의 문제 아니면 고립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아동학대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한다든가 뭐 상담을 받는다든가 그런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정비하려는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너무 이렇게 진부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애 보느니 밥 맨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함께 좀 하는. 지금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어떤 가족에 대한 가치관, 가족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어요. 요즘 뭐 독박육아 이런 표현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또 결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 한 사람의 성인이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 또 사회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참 아동학대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 아주 이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고 또 나와 또 우리 이웃의 문제이기도 한데 정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이 뭐 충분합니까? 좀 어떤 게 더 부족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많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뒤늦은 감은 있고요. 우리 흔히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저 가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그게 만들어진 지 아직 10년도 안 됐다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최근에 아주 끔찍한 아동학대, 특히 사망 사건들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최근의 변화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민간이 하던 아동학대 초기 조사, 초기 접수 업무를 이제는 공무원이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공권력에서 하느냐, 뭐,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가 이 문제는 공공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야, 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틀은 대충 갖췄는데요. 약간 우리가 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가지 좀 섬세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선 주자들이 이런 데 좀 눈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거 생각 드는 거 없으세요?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좀 네. 필요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봄직한 거가 혹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클린비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 클린비라고 하는 거는 빅토리아 클린비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름인데요. 이제 2000년에 이 아이가 친척에 의해서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육이 되고 있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무자비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아마 그때 굉장히 화나고 슬프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클린비 보고서거든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사회 전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도 정인이 비슷하게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못 되고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최대한 현장에 반영해 보려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영국 상황이 굉장히 많이 시스템이 지금 좀 갖추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그런 아주 세밀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것이 좀 실효성 있게 좀 반영이 되는 거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